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진행해야 되고 중간 예납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중간 예납이라는 건 내야 될 세금을 기한 전에 미리 내는 건데 미리 낼 세금을 안 냈다고 가산세까지 붙이는 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사실은 세금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세무사 아는 분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분이 아직도 답이 없으시네요, 보니까. 근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때, 김 작가가 한 말이 옳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리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30만 원이니까 60만 원보다도 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제 미리 내라. 왜냐하면 나중에 그 목돈이 생기기가 힘드니까 미리 내놓으면은 뭐 보험성도 있고 또 안전하지 않냐 이런 뜻이 정부의 따뜻한 보살핌일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면 미리 좀 이자율이라도 쳐서 깎아주든지 아니면 뭐 성실 신고 납세자에 대한 뭐 혜택을 좀 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영업자분들이나 저들같이 이렇게 프리랜서 분들이 많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문자를 보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어떻게 돼야 될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부가 아마 고민을 했을 것 같다.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를 줘서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약인데 먹어야지만 이 병이 낫는데 안 먹으려 그러면 이렇게 맴매라도 해서라도 이렇게 먹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는 고민한 끝에 세금을 어차피 내실 거니까 미리 내시면 나중에 부담 많은 금액이 나오게 되면은 못 내실 가능성도 있으니까 미리 내시라. 안 내시면은 페널티를 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냥 엄포성, 귀여운 그런 뜻으로 아마 받아들일 수밖에는 현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노동일 박상병의 동상이몽. 한편인 듯 한편 아닌 한편 같은 두 남자의 정치 토크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두 분 전문가 오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령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아주 간편복 차림으로 우리 박 교수님 오신 거 보니까 우리 국민의당은 안 가신 것 같아요. 자꾸 왜 그러십니까? 네. 제가 좀 죄송합니다. 장난도 지나치면 이게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데. 지나치진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여워 보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몇 가지 이 이슈를 가지고 여쭤봐야 되는 첫 번째 이슈를 후임 정무수석 한병도 비서관 승진 임명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 후임으로 한병도 비서관이 승진 임명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 분께서는? 뭐 그동안 주로 전병헌 정무수석 후임으로 뭐 삼선급 전직 의원이라든지 네. 좀 무게감 있는 그런 이제 후보들이 거론됐었죠. 네. 근데 이제 가장 유력했던 이제 뭐 강기정 전 의원이라든지 네.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또 본인들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상당히 강력하게 희망했다는 거예요. 예. 뭐 강기정 전 의원 같은 경우 이미 뭐 이제 광주에서 뛰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고사했고 또 외부에서 이제 충원하는 것보다는 이미 이제 정무비서나 활동하고 있으니까 짧은 기간 6개월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해본 사람이 낫지 않느냐. 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풀린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이제 17대 의원을 지내는 이제 초선 의원 출신이니까. 예. 본인이 뭐 친화력이 있고. 네. 뭐 겸손한 자세로 뭐 뛰겠다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과연 이런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전국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다당제 하에서 네. 대통령과 또 야당, 대통령과 여당, 여당과 야당 사이를 조율해낼 뭐 그런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지는 조금 정말 말 그대로 지켜봐야 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박성민 교수님. 저는 일단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점에서 좀 특징이 있어요. 네.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예. 내부 승진이라는 얘기죠. 예. 내부 승진.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정수실을 등등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너무 검증 시스템이 약하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또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 논쟁이 내버리면 똑같은 문제 또 반복되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한병도 신임 수석을 지켜봤더니 비서관한테 괜찮다고 판단한 거죠. 네. 그래서 내부 승진이라고 하는 요건을 거치더라는 거는 좀 의미 있는 거죠. 그거는 잘하면 내부에서 발탁해서 쓸 수 있는 거. 네. 불과 지금 6개월 만이거든요. 6개월 만에 비서관에서 수석으로 바뀐 겁니다. 그건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한병도 신임 수석이 전대협 출신이에요. 네. 이른바 86세대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3기입니다. 예. 임종석 전대협 의장 때 그때 전북 지역에서 전대협 출신이에요. 예. 조금 감이 와닿죠. 예. 이런 측면에서 아마 임종석 실장과 상당 부분 교감을 갖고 맞출 수 있는 또는 당시의 청와대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걸 아마 발달한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보면 또 전대협이 할 수가 있으나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겁니다. 나머지는 업무 역량으로 보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소통이 잘 되는 한병도 수석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겠느냐. 네.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은 뭐 정모라고 하는 뜻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국회하고 청와대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고 미국에서도 백악관과 미 의회를 연결하는 그런 정무적인 역할을 하는 비서관, 보좌관이 존재하는 시기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이제 정무수석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내년도 예산안하고 주요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서 야당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전대협 출신이다. 그리고 뭐 초선 의원 출신이지만 과연 야당과의 어떤 협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 이런 뭐 지금까지도 봐왔지만 대통령제 하에서 예. 특히 야당들은 이제 뭐 직접 대통령을 상대하려고 그러지. 네. 대통령이 보내는 메신저로서의 정무수석에게 큰 그런 어떤 비중을 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이제 전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런 역량을 기대하는 건 어렵고요. 네. 또 그런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고. 네. 과거 이제 정무장관이 있을 때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네. 정무장관 내각의 일원이고 하니까. 네. 그러나 이제 정무수석은 청와대 이제 아무래도 말 그대로 수석 비서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직접 나서서 풀어야 할 일이 오히려 많아지지 정무수석이 뭐 직접 나서서 어떤 대통령이 하지 못할 일을 대신해서 그걸 풀어줄 수 있는 뭐 역량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뭐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한병도 정무수석이 물론 이제 뭐 본인의 역량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초선 의원 출신이고 예. 또 국회의원들 상대할 때는 아무래도 뭐 선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속된 말로 정치권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선수가 깡패라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초선이면 예. 삼선 의원들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도 그 앞에 가서는 깍듯이 예. 선배 대접을 해야 하는 게 이제 정치 국회이고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전병헌 정무수석이 이제 역할을 한 것보다는 예. 조금 오히려 정말 말 그대로 어떤 메신저 역할에 뭐 치우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네. 그래서 이쪽 어떤 분위기를 저쪽에 전달하고 저쪽 분위기 쪽 전달하고 네. 그걸 건의하고 어떤 그런 과정을 뭐 하는 게 아마도 주된 역할이 아닐까. 네. 어떤 전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마 전병헌 전 수석은 좀 강성이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강성입니까? 스타일도 일단 강성이고요. 전병헌 수석이요? 예, 스타일도 좀 강성이고 또 특히 그 여야 관계 속에서도 원칙론자입니다. 네. 좋게 말하면 원칙론자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고 아무튼 그래서 협치의 가능성을 상당 부분 좀 흔들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상당히 탁월한 업무 역량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문제는 결국은 청와대가 좀 수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자,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정무수석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냐? 그게 아니에요. 봐보세요. 국회에는 야당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청와대는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지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 중간에 누구를 설득해야 될까요?
국회의 분위기를 봐서 맨 먼저 여당을 설득해야 됩니다. 여당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청와대에 가서 청와대 의중을 대통령한테 직보를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하면 통과가 안 됩니다. 이번에는 놓치더라도 다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전반적인 말 그대로 정무 역량을 발휘해야 될 텐데 그 역량은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만은 아마 청와대에서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비서관에서 6개월 만에 수석으로 발탁한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명도 신임 수석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당장 첫 시험 무대가 예산안 처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뭐 여야 협상에서 결판이 날 거지 여야 협상의 거중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메신저 역할을 정무수석이 해서 또 청와대가 해서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현재도 나왔지만 어떤 뭐 여야 간에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뭐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청와대가 개입해서 뭐 거중 조정을 한다든지 뭔가 좀 뭐 윤활 역할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물론 이제 뭐 저도 있습니다.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제가 아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굉장히 연성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네. 과거 원내대표 할 때 네. 그게 굉장히 주위에서 비판을 받으면서도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하고 뭐 타협을 많이 하고 네. 본인 성향도 여러 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예. 옆에서 욕을 먹지만 강성을 나간 게 정치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예. 오히려 그런 점이 그러니까 대야 관계에서 좀 더 강력하게 하지 못했다. 이런 점이 지금 이른바 청와대 내 주류 세력의 좀 비판의 타겟이었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뭐 사실 모르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 뭐 박 교수님도 말씀하셔도 그렇습니다만 현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무슨 전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거나 예산안 전국을 타결시키는데 무슨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일단 네. 여야 협상 뭐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예.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예, 뭐 그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지금 예산안 전국의 열세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12월 1일까지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가반의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협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정무수석이 해야 할 역할은 먼저 네. 여당한테 가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뭔가. 네. 이를테면은 자유한국당은 뭘 원하고 있다. 예. 1, 2, 3번에 넣어지 않겠습니까? 예. 이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네. 제1야당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야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제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책 협의체도 제1호가 예산안입니다. 두 정당이 찬성하는 건 뭘 원하고 있지? 이런 리스트를 뽑아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무수석이 가는 거예요. 먼저 여당의 동의를 구하고. 자, 그러면은 야당에서 이 받아줄 수 있다. 그럼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서 만약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합해서 손을 잡으면은 통과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예산안과 관련해서 공무원 정원 문제. 예. 공무원 일자리가 지금 정원 17만 4천 명. 예. 또 하나가 최저임금 문제. 최저임금의 민간임금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 맞는 거냐라고 예. 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옳다가 아니라 네. 야당이 요구할 때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가.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얘기하면 저는 법정 시간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새 정무수석이 상당 부분 좀 지렛대 역할을 해가면서 움직일 경우에는 아마 첫 시험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정무수석의 방금 두 교수님 말씀을 제가 듣고 보니까 정무수석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리아이종 오피스라 그래가지고 연락장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협상을 할 수 있는 키맨으로서 모든 정권을 부여받아서 여당과 먼저 교섭을 한 다음에 여당에서 받은 카드를 가지고 야당에 가서 이 카드를 제시한 다음에 협의를 봐서 대통령에게 최고 보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임종석 실장과 가깝다 그랬으니까 임종석 실장과 대통령께서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하나의 전달해 주는 역할에 끝나는 건지 이 부분부터 조금 먼저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같은 상황에서 이제 정무수석의 요구되는 역할이 뭐냐는 정확하진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그 정무수석 본인의 역량이 많이 달려 있을 거예요. 정치적 역량이 정말 뛰어난 사람, 그 여야로부터 신망을 받고 어떤 저 사람에게 뭔가 말을 하면 뭐 이루어진다.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무수석이 야당의 민원 받아가지고 그거 해결해 주러 다니는 게 제일 많다.
그런 거 잘 해결해 주면 신망이 두터워지고 예. 그거 잘 안 해주고 그러면 뭐 이제 야당 협조를 못 받고 예. 뭐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단순한 연락병 역할이 아니고 연락병 역할이 아니고 연락장교 역할이 아니고 그런 역할 그야말로 전국을 좀 풀어나가는 예. 윤원리 역할을 하려면 본인이 어떤 굉장한 정치적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또 여야 지금 원내대표 정책위장들이 뭐 상당한 선수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정치적으로 노련한 사람들이고 뭐 그 사람들에게 가서 어떤 그분들의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자면 의중을 파악해가지고 네. 거중 조정을 해내려면 뭐 그분들보다 약간 뭐 속된 말로 머리 꼭대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로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선 의원 출신이고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뭐 그런 분이고 친문 게 뭐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본인의 역량이 그에 못 미친다면 네. 어떤 연락 장교 역할 뭐 청와대 의중을 전달하고 또 뭐 여당과 야당의 의중을 서로 전달하는 역할 정도 할 수 있지 그걸 주도적으로 조정해낸 역할 하기는 좀 뭐 힘에 붙지 않겠는가 하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역할이 워낙 또 뭐 역량이 뛰어나다면 뭐 그보다 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법 개정안 등 25개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한 부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예산안 부수법안은 여야 간의 합의가 없이도 바로 이제 국회의장 권한으로 상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예. 예산 부수 법안은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법적으로. 하실 걸로 보세요? 그럼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산 국회이기 때문에 예산 부수 법안을 가지고 또 여야가 논의를 해서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이 예산은 전체가 차질이 생겨요. 예.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압축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에게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수 법안은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네. 국회법을 개정할 때. 그건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저는 신임 정무수석의 역할은 네. 연락장교하면 안 됩니다. 다수당일 때는 가능해요. 다수당일 때는 청와대 뜻이 이겁니까? 네, 빨리 가서 연락하겠습니다. 집권당에 쫓아가면 됩니다. 또 집권당에 연락을 하면 되는 지금은 여소야대 정국입니다. 지금은 뭐냐면은 프로그래머가 돼야 돼요. 프로그래머. 다시 말하면 전체 여권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는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야권과 일종의 거래의 기술자가 돼서 네. 주거니 받거니 청와대한테도 땡기고 밀고 예. 야당한테도 이 얘기를 던지고 여당한테도 밀는 이런 전체적인 말 그대로 청와대와 여야 관계를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 못하면은 예. 청와대의 의중은 결국은 여당 안에서도 안 될 테고 예. 여당에서 안 되면은 여야는 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정국에서는 한상도 신임수석은 프로그래머가 돼야 된다. 그걸 잘해야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든지 개혁적 합의 국회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잘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한 상도 못 먹는 게 아니고 한 병도 못 마신답니다. 한 상도가 아니고 한 병. 한 병도 맞습니다. 네, 한 병도. 그래서 한 병도 못 마셔서 한 병도 술을 한 병도 못 마신다더라. 맞습니다. 제가 그랬네. 네. 아까 저 질문하신 게 이제 예산 부수 법안 얘기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소득세 법인세율을 올리는 이제 그 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통상적으로 따지자면 그냥 예산안이 지금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여야 합의로서 이제 예결특위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부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2일 자동 표결이 되게 되는데 네. 야당이 이걸 소득세나 법인세율을 올리는 걸 좀 반대하고 있고 네. 특히 예산안에도 굉장히 이견이 많은데 특히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공무원을 지원하는 네. 최저임금 보전 예산이라든지 만약에 합의가 안 되고 그냥 부의돼 버린다. 그럼 예산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 본회의에 부의는 돼서 표결은 자동적으로 붙여지지만 네. 그냥 부결돼 버리면 또 완전히 그냥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 잘못하면. 다시 시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여당도 뭐 과거처럼 마음대로 해봐. 이거 뭐 12월이면 자동 부의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뭐 여당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도 야당과 협상을 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지만 네. 그 신임 같은 한명도 정무수석도 뭐 박 교수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냥 뭐 대통령의 의중을 이렇습니다. 전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께도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건의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본인이 어떤 그리는 뭐 그런 어떤 활발한 대화 관계 접촉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 상황에서 과거 같으면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면 뭐 사실 느긋합니다. 여당은 느긋할 수 있어요. 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뭐 필리버스터가 그렇죠. 주는 대신에 그 예산은 자동 부의 규정을 줬기 때문에 지난번 새누리당 이때 그랬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부의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121석밖에 없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예. 느긋하게 있을 상황이 아닌 거죠.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예.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뉴스 정면 승부 이슈 동상이몽 듣고 계십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빈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후 이어가겠습니다.